태평양의 커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국 사람이 그리고 남한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을 좀 체험적으로 어떻게 좀 품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끝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체제 속에 살고 있죠. 서구 유학도 좀 많이 하고.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북방 쪽에 이제 판타지, 로망이 또 싹트고 있죠. 그런데 자칫 이제 반가하기 쉬운 게 그런 편향적인 유라시아라고 해도 이제 유럽으로 수렴이 되는 어떤 세계가 될 텐데 좀 거기서 이제 관점 이동을 좀 시도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건요, 유라시아 뇌과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이 유럽 쪽에 가면 그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 대흥안역 산맥이라는 또 산맥인데, 공교롭게도 그 숲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럽 문명이나 또 아시아 문명에 숲이 끼친 영향이 유사해서 이걸 좌안의 운해를 퉁쳐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우랄 알타이 산맥을 소위 얘기하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내량이라는 좀 대들보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한쪽으로 기울는 겁니다. 유럽으로 점점 기울고 그쪽으로 이렇게 빨대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시아 북방 보통 이제 위도 50도 정도가 되는데요. 위도 50도 세계관이 굉장히 도그마틱해요. 저희가 이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기후, 식생활을 비롯해서 문명에 굉장히 이렇게 쩔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남쪽 상하이라든가 또 오키나와 또 싱가포르 이런 데 여행을 하면 일단 기후가 완전히 다르죠. 아시아 남방에 많이 이제 작가들이 오고 또 레지던스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거 기후나 환경으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작가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랑은 나무를 그리는 방식이 달랐어요. 나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남방을 유라시아 개념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숲에 대한 일단 부분적으로는 숲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제가 이제 했던 그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요. 태평양 얘기를 하기 전에 숲을 조금 도입을 하겠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건 생명 순환의 자율 시스템이 있어요. 자율적인 순환 시스템이 있어서 숲이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대류 현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비가 오고 이렇게 땅과 하늘 사이를 이 물의 순환 구조로 자기 생성, 자기 조직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숲을 만들면 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위도, 지구에서의 그 좌표계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방에 가면 그게 샤먼하고 연결이 돼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많은 나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부분하고 샤먼이 어떤 연관을 짓고 있는가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숲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된 건 오스트리아의 이 산림 감시원이었던 빅터 샤우버그라는 문제적 인물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물 자체가 이 강이든
뭐 나무 안에 있는 그 수관이든 또 대양이든 간에 소용돌이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보텍스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보텍스라고 하는 물속에 있는 그 유체 운동이 사실상 물을 생명체처럼 작동하게 하고 만년에는 그냥 물은 생명체 자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그냥 일개 기술과학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발명가 타입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 비행 접시를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그 소위 이제 비아인슈타인계의 과학이 더러 아인슈타인을 공격해가지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터 샤워버. 또 우리가 좀 아는 인물 중에 니콜라 테슬라도 그런 쪽에 계열이죠. 그래서 저는 빅터 샤워버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의 발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에 숲의 분포를 이렇게 조망을 하게 됐죠. 지금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숲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숲이 많은 타이폴로지 유형하게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 북위 50도하고 0도, 적도가 될 텐데 그 사이를 어쨌든 좀 연관을 짓자. 그러다 보니까 숲은 두 종류 정도로 분류가 됐어요. 하나는 이 침략수가 많은 이제 타이가 산림지대입니다. 타이가 포레스트. 얘네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고자월서부터 저기 인도네시아나 파푸아 뉴기니까지 이어지는 바로 정글 포레스트가 될 텐데, 망그로브. 하나는 수직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지향성을. 물론 정글이라고 하더라도 옆으로만 자라는 건 아닌데 다분히 수평적인 그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죠. 숲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수직적인 사슬 구조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나무하고, 정글이라고 해서 수평적 사슬 구조로 이렇게 가는데, 이 물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땅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방식. 이때는 생명나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보호신가를 낳기도 하고 스스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 변신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젠가 이쪽에 이제 신화라든가 다분히 이렇게 자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생명나무, 세계나무, 우주나무 이런 말을 번역해서 쓰는데 사실은 그 말 사이에 구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 기억이 났어요. 이게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닐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화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좌하단에 있는 저 그림은 사실은 나무를 기점으로 생명체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 달려드는, 그 나무로 환원되기도 하고 또 뻗어 나가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이제 네트워킹 조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 있잖아요. 인터넷, 초속 이 방통신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네트워크 망들이 있죠. 제가 여러 이제 종류 중에 2번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좀 했어요. 근데 나머지도 사실은 나무, 물, 또 어떤 숲을 매개로 진행이 되는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리고 나무들끼리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죠. 소위 이제 그 뿌리 통신이라는 건데, 인간의 이 후각적인 방식으로, 후각은 냄새 분자하고 우리 이 세포하고 서로 이렇게 분자 결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무는 뿌리 쪽에서 바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후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이제 문명권을 만들 때 하고 이게 이제 13세기 요즘 뭐 세계사를 지나서 이제 지구사 글로벌 히스토리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요. 13세기면 이제 중세가 될 텐데 중세하고 지금 이 식생으로 네트워크를 짠 거랑 좀 상당히 유사한 데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 이 숲이 13세기 이제 지도니까 이게 고려, 우리로서는 고려라는 이제 왕조가 될 텐데 이 지도에는 한반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기 8번이죠. 8번 그 타원 주머니 안에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뭐 병난도에서 이 아시아 남방하고 또 멀리 아라비아 반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역사가들이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라든가 지구사라는 관점에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데 1만 년 전입니다. 1만 년 전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지도가 많은 부분 이 바다가 아니고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기도 하고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발표되기도 하는 내용인데, 예, KBS에서 순다랜드를 포함한 저기 다큐멘터리를 2편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말하자면 이런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걸어 다녔던 거죠. 그 역사의 숨은 부분, 숨어 있는 차원이 우리는 이제 상실을 하면 망각되고 이제 이렇게 다 폐기돼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이 순다랜드라고 하는 게 1만 년 전, 지금보다 이제 100m 이상 낮았을 때 황해라고 하는 건 다 육지였었고, 또 지금 저 지도에서 보이는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땅이었습니다. 훨씬 더 이 아시아 남방하고 연결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뭐냐면 한반도라고 하는 일본 열도하고 중국 사이에 보호를 받고 있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거대한 대양하고는 약간 차폐되어 있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으리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내년부터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돼서 국민누구나 여행의 자유를 갖는다는 그런 대전제 아래서 보자면 이번 조치는 당연한 조치이고, 따라서 민주화로 가는 길이 또 하나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부터 걱정하자면 현실적으로 아무나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것인데, 몇 년 전에 일부 사람들이 옆에 나라가서 계획적인 물건을 마구 사들이라고 해서 그건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든 이런 부작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요. 수용소 군도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행의 자유가 없이 사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올해가 2017년이니까 정확하게 28년이 됐습니다. 여행을 꽤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갈 때는 굉장히 원심력적으로 다 세계 전체를 구경하고 여행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해 보니까
세계의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화된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1년 전에 백석의 시가 해금됐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백석의 시를 옆구리 끼고 세계 여행을 하라는 당시 이 군사정부의 권유같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망상인데요. 그래서 86년에 해외여행을 1,500회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통계 처음 기록을 보니까. 1987년은 3,500회. 근데 89년 한 해만 30만 명을 기록합니다. 대략. 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 떨어뜨렸는데 30만 명.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50만 명.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째 감소해요. 3년 하니까 세계 여행을 좀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단계니까 여행이라는 건 일상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여행하는 것만 여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주장은 유럽 수렴의 유라시아 노마드로부터 아시아 내부의 인정투쟁에 아시아 경도선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위도 50도의 이 위도적 헤게모니 체제에서 탈피를 하자. 그리고 열대하고 접속이 되는 경도선상을 따라가는 사유, 소위 이제 경도적 사유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낯선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다니엘 도법이라는 지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저 서유럽, 우리가 보통 그린란드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유럽이 이스는 빵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99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침상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저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될 텐데요. 수직적으로 즉 한반도서부터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옆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같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경도선을 타고 동경 어느 그 벨트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여행을 적도까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태평양의 커튼을 제껴라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도를 뒤집으면 해양은 엄청나게 큰데 일본 때문에 해양이 얼마나 큰지를 종종 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대륙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주하고 한반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관념도 천하도라고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대륙에 대한 물론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서구는 옛날에 뭐 고대 로마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중해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해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바닷길. 어떤 작가가 이 한반도를 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도약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문득 떠오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이제 북쪽이 잘려 있는데 현실 아주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이 땅이라는 게 뭐냐? 보기에 따라서는 문어 항아리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다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얘를 이렇게 부채살이 펼쳐지는 형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소위 윤선 부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문어 항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동의 열린 마당을 만드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 학자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본의 이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유명하다. 문어 항아리를 깨고 부채살처럼 돼야 될 텐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 멘탈리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택이라는 시인이 바로 그거를 완성된 문어 항아리를 깨고 직선으로 깨고 어떻게 부채살이 될 것인가, 이걸 시로 쓴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인데요, 굉장히 수학적인 시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팽팽하죠. 어떤 개가 말뚝에 이제 묶여 있는데 나중에는 그 끈이 없어도 그 둥그리를 유지한다고 하죠. 우리 강아지들은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워낙 활발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깨는 전시로, 원을 깨는 전시로 제가 한번 기회가 닿아서 했던 전시입니다.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내부를 찾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히려 외국에 갔을 때 외부에 있는 그 자체를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유사한 것들을 찾거든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을 충분히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소위 도가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문어 항아리 형태를 깨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성능경이라는 분인데요, 지도 가지고 작업하시는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선구적이고 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야 될 잠재력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분이 하신 전시인데요. 네.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시인 이상이 있더라고요.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이 원 내에 1점이 있고 원 밖에 1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을 연결을 짓자. 직선 하나 긋자. 그러면 그 직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원을 살해하게 된다는 재미있는 발상이죠. 네, 그걸 굳이 도약하자면 저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저기 작은 부정적인 원, 저게 이제 남한이라고 하는 문어 항아리가 될 텐데, 저걸 살해하고 바깥에 있는 큰 차원하고 만나는 긍정적인 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을 독해할 때 그 나오는 메르소라는 등장인물이 사실은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태양의 원을 살해하려고 하는 충동이었다. 그 소설이. 철학 아카데미의 그 김진영 선생이 하신 얘기를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정오의 태양이라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그 태양이라는 천체 자체를 우리 정신의 어떤 정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도 50도의 감각이 아닌가. 알제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적도하고 가깝죠. 태양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개인이 자기 실존을 던져가지고 태양을 한번 살해해 보겠다고 되어든 소설로 독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총을 쏜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궤도를 찢는다는 표현을 쓰시고 있는데,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니까 정말 태양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아마 이렇게 눈높이 이상으로 가면 굉장한 불쾌감과 그 사람의 짜증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메르소가. 그 정오의 태양이 위도 50도에서는 환영받을 대상이지만 적도에서는
견디기 힘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조차도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 있죠. 이 기후와 풍토, 지리 철학에 따라서.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항상 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뒤로 가는 운동이 발생해요. 뒤로 가는. 하나는 굉장히 복구적인 형태, 또 하나는 과거의 어떤 거를 호출해가지고 시간에 매듭을 만드는 형태, 복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가 되겠죠. 또 시간에 매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모더니즘의 비밀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고 하죠. 원시주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는 사실은 모든 부분이 앞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육상 선수가 힘차게 이렇게 스프린터가 발을 이렇게 밟을 때, 대지를 밟을 때 뒤로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항상 뒤로 가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직선이 원을 살해했을 때,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제가 썼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원을 살해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뒤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미적분하고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미적분이 발명이 되는 게 두 타입이 있었죠.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운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운동 이미지에. 운동이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거를 그 타이밍마다 체크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면 라이프니츠는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에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빛을 내리쬐면 곡선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하나의 탁한 유리창처럼 돼 있어서 그 빛이 내리쬐가지고 X축이 스크린처럼 그 곡선의 탁함, 즉 거기 있는 밀도를 X축이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X축이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X축이. 즉 X축을 읽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곡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즉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난 곡선, 또 이렇게 대지를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지역에 도달했을 때 거기 고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미적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삶의 영역, 예술의 영역하고 연결되는 타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미적분을. Y축도 마찬가지였어요. Y축은 이제 이 측면에서 Y축의 스크린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쏘이면 이쪽에도 영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구본에다가 적용을 하면 위도라고 하는 X축이 있어요. 또 경로라고 하는 Y축이 있죠. 지금까지는 X축을 너무나 많이 읽어왔습니다. 특히 위도 50도에 해당이 되는 그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풍부한 내용을 이제 습득을 한 상태죠. 근데 다른 위도에 있는, 그리고 그 위도를 연결하는 경도축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못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 원을 깨고 흘러가는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바로 이제 그 아카이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도식인데요. 네,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직관이나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이제 X축과 Y축에 있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라이프니츠는 실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소위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지점을
미적분을 할 때 그것만을 가지고서 미세 지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관심을 갖는 하나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역사성을 가지고서 또 기억투쟁을 테마를 해서 이렇게 할 때도 미세 지각의 장이 나타나는데,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대한 이제 이 대양과 같은 대상을 미적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면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옆에서 봐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되돌린다면 그 대양 전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비늘 같은 파도 낱낱을 다 지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가능한데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저 문장은 우리가 15세기에 했던 방식입니다. 저걸 쓴 사람은 세종이에요. 15세기의 군주 세종이 이 한자라고 하는 문명을 한글로 이렇게 옮길 때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찰사유라는 저 한자의 뒷부분입니다. 관찰사유. 저거를 미세지각으로 세종이 옮겼는데 우리는 그냥 현대 문장으로 따라서 관찰하여 사유하여도 이를 풀지 않아요. 관찰이라는 말을 풀지도 않고 사유도 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말이 되었죠. 근데 세종은 그거를 풀었더라고요. 파도 낱낱을 이렇게 감지하는 거죠. 관은 뭐냐면 보다라는 거죠. 보아. 찰은 뭐냐면 살피다, 살펴. 사유, 사랑하다. 보아, 살펴, 사랑하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15세기에 세종이 한자의 세계를 다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다 미세지각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말이 지금 쓰기 좋아요. 이거는 이제 고려 대장경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많은 부분 클리셰로 돼 있죠. 한자 말로 돼 있으니까. 많은 양의 글을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관찰, 사유 이런 거는 뭐 중요한 말도 아니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미세지각을 하면 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한옥에 보면 처마라는 게 있잖아요. 처마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처마 하나로 북해기선의 태양과 남해기선의 태양을 퉁쳐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게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남중고도, 그러니까 여름이면 이렇게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게 처마를 길이를 잘 계산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집 나오는 봉당이라고 하는데 햇볕이 끊어지도록 만들고, 또 겨울에는 이게 이렇게 낮죠. 남중고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집안 저 안쪽까지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즉 태양이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인데 이 처마 하나로 어쨌든 여러 형태의 햇빛을 미세지각해서 만든 장치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건 이제 목수들이 하는 구라예요. 저도 이거에 녹았어요. 실제 이게 뭐 이렇게까지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실제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경도 여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아 북방의 수직적인 구도의 문화하고 아시아 남방의 수평적인 타입의 문화를 비벼서 익힌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두 문화를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전에 이제
그 김영옥이라는 분이 자신의 이제 스승인 후쿠나가 미츠지 선생의 저 책을 모태로 강의를 하신 걸 제가 얼핏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 책을 이제 그려가지고 번역을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탐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위에 정리한 저 내용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대륙의 이제 초원하고 해양의 이 바다 사이의 문화를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인데 신화적인 타입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개발적이고 영감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예.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대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넘어왔어요. 중간에 혹간 뭐 기회가 닿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저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진아해 저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커튼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 열도에서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오키나와 제도죠. 오키나와 제도가 나하라든가 그 소위 뭡니까 중국명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섬, 대만 가까이 있는 섬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져 있는데 저 이제 곡선을 뭐 미분하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건가 하면 해류하고 관계가 있어요. 즉 우리 주변 이제 이 남한 주변에서 가장 큰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인데 저 태평양 커튼이 막혀가지고 저 틈으로 약간의 이제 해류가 군소 해류가 들어오긴 하나 대부분은 이제 이 연장선을 타고 일본 열도를 스치듯이 지나서 이제 북미 해안으로 가죠.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타지만 저렇게 거대한 해류를 맞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해류를 그린 그림인데 이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미세지가 하기엔 너무나 크죠. 전 대륙을 다 집어넣고 아프리카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지 겨우 합이 맞을 정도로 크다고 하거든요. 태평양이. 그렇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과 뭐 일본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 너머는 바로 이제 태평양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3.11 대지진 이후 이제 태평양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북쪽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의 거대한 순환을 이루고요. 또 이 남쪽은 반시계 방향의 거대한 순환을 이루면서 적도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그 포르투갈 그 해군은 이 현상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순환하는 그러니까 동력 없이 그런 이제 항해법을 개발하기도 했죠. 하와이 섬에 표류돼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걸 국가의 비밀로 삼았다 그래요. 탑시크릿. 아무도 모르게. 그럴 정도로 16세기 이미 이 대양 해류에 아주 그 리서치도 많이 하고 박식했다는 사실이죠. 일본만 해도 표류한 그 어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 해류 연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없는가 하고서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945년경에 이제 출간된 이 연구는 1930년 일제 식민지 때 됐는데 손진태라는 역사가가 계세요. 그분이 쓴 조선 민담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태평양에 관련된 설화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고래 백석의 극장인데요. 어떤 이제 소금 장수가 바닷가를 보내려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혔죠. 피노키오처럼.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도박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이 사람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도박하기 제일 좋은 장소인 거예요.
막 투전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을 놓고 지게를 이렇게 옹기를 지게에다 걸쳐놓고 도박을 구경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싹쓸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옹기가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고래가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래 배를 옹기 조각으로 다 째고, 되게 유머러스한 얘기죠 사실은. 제가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런데 고래 배를 다 째고 유이 마을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고래 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 같은 거예요. 별도의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일상하고 좀 떠날 수 있는. 근데 옆에 고래가 아니고 새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새우는 이제 고래가 먹는 먹잇감이잖아요. 새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새우 얘기로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새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제비라고 하는 동물 있잖아요. 제비가 아침에 어디 나무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얘를 팻대 삼아서 이제 날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태평양을 건넙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저녁 이제 밤이 이슥한데 나무가지에 이제 앉게 됐어요. 이거를 영화 카메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트랙 아웃을 해보니까 이 나무가지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새우의 두 뿔이었다는 거죠. 새우의 두 뿔. 즉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이 새우의 뿔과 뿔 사이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기묘하게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위상학적인, 말하자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물리학적인 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설화에서는 종종 나타나죠. 그런데 고래는 새우를 먹는다. 고래 뱃속의 극장이 자기보다 큰 태평양 극장을 먹는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메비우스 띠나 클란시 병 가지고 열심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태평양 극장이 저기 남한 저기 남쪽 울주군에 가면 고래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적들도 있고 흔적들, 지금도 문화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그 정도 가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분들을 다 합쳐도 팔, 다리, 머리, 몸뚱아리를 다 끼워도 프랑켄슈타인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요. 생명의 본질. 그래서 부분을 다 합쳐도 전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시스템 말고 홀로그램 얘기를 할 때는 작은 부분 안에 이미 전체가 다 담겨있다. 부분 안에.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이거 상반된 얘기인데, 이런 타입의 이야기가 태평양이라고 하는 영역을 둘러싸고 얘기가 되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주 여행도 한 적이 있는데 또 100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흑산도를 갔는데 거기 출신의 어떤 신문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지도 얘기도 하고 태평양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다라고 하는 건 체감적인 거죠.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상실한 부분은 뭐냐면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비행기가 흔들리면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흔들리는 몸으로부터 미디어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즉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는 몸을 뜻하고, 흔들리는 몸은 배를 탄 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몸은 대체로 탈체현된 저건 몸, 이야기나 이미지로 되어 있는 몸이죠. 많은 부분. 그래서 저거를 대조시킬 때는 항상 우리가 배를 타서가 아니라 제가 태평양을 좀 이렇게 염두에 뒀을 때 가능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그 기자 얘기가 자기는 배를 타자마자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그 수평선 있잖아요. 호라이전이랑 눈을 맞춘다. 그렇게 수평선이랑 계속 흔들리니까
수평선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고투를 하면서 흑산도까지 간다고, 자기 고향을 간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평선을 무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배가 이렇게 뛸 때 몸에 힘을 주는 거죠. 눕는 거는 힘을 빼는 건데, 그 흑산도 가는 대길 여행을 하면서 이건 뭐 태평양하고 관계가 없는 서해안이죠. 이거는 저기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친 바다이긴 하나, 과연 태평양에 갔을 때 이미지나 이야기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수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이제 태평양에 살고 있는 40년 동안 막 거기 거주하기도 하고 거기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했던 웨이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웨이파인더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웨이파인더. 이 책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읽기 좋은 정감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폴리네시아 바다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미세 지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세 지각의 곡선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본 요소가 뭐냐면 바람, 파도, 구름, 별, 해, 달, 새, 물고기, 그리고 바다 자체. 이게 전부 다 텍스트라는 거죠. 읽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웨이파인더한테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계속 변형되고 흩어지기도 했다, 뭉치기도 했다가 사실상 무에 가까운,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실체가 없는 그 대상, 구름. 모양, 색깔, 특징, 하늘 떠있는 장소, 갈색 구름, 상층 구름. 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비가 올 것인가, 날이 맑을 것인가, 폭풍가 올 것인가, 모든 것을 이제 읽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또 별도 하나의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각, 미세 지각을 하나의 그 대학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태평양 자체가 미국의 내부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저의 평가는 아니고요. 게리 스나이더라는 분의 평가인데, 태평양이라고 우리가 천하의 곡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는 주인이 바뀐 거죠. 1851년에 소위 포경선 에식스호가 고래하고 박치기를 해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1820년입니다. 1820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고래들이 인간이 탄 배들을 다 습격을 하는, 동시다발로 습격하는 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1851년에 그 허먼 멜빌의 백경이죠, 모비딕, 이 발표가 되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3년 후에 또 전 세계 동시다발로 고래들의 습격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멜빌의 그 에세이집을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멜빌의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코멘트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모비딕의 최대 독자는 고래인 것 같다. 고래들이 내 책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호탄을 올린 것처럼 어떻게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과거의 이제 바다는 저런 식으로 대양 항해를 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카누를 타고서 3,000km 이상의 대양 항해를 하는 사람들, 웨이파인더들의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잠수함, 소나음, 그 이전에 증기선, 19세기 말이 되면 고래들은 자체를 감추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청각에 의존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 소나음의 그 노이즈를 참을 길이 없는 거죠. 한술 더 떠가지고 미국 해군은 위저드 클래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 지구의 바다를 감청하고 있어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 바다는 사실은 천하의 곡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바다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해 개념이 발달하니까 태평양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만들기 시작해요. 발명이죠. 이건 발견이 아니고. 소위 룩소 드럼, 럼 라인이라는 건데요. 항정선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곡선 형태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랫동안 페드로 누네스라는 사람이 16세기에 이미 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만들어 왔었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구 전체를 상대하는 태평양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상대하는 하나의 모형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보통 이렇게 완전한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산이 높고 바다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자체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그 힘 때문에 지구는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그 대륙과 해양을 비벼가지고 근사치를 만들어낸 것을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수면을 하나의 그 X축으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수직으로 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것이 이제 지오이드가 될 텐데요. 실제로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죠. 굉장히 무슨 국진이 빵같이 생겼어요. 네. 시간이 그렇게 다 됐어요. 시간이. 네.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수평적 사고에 대한 입문처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배를 타고 뭐 태평양에 가자. 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멘탈리티와 좀 아비투스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점을 미세지각하는 방식을 나름의 어떤 거를 착안하거나 리서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존중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이제 응용한 게 바로 네이블로이드라는 표현인데 네이블은 배꼽이고 배꼽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자전거 탔을 때처럼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걷는다고 해요.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도 뒤로 이렇게 받치는 부분 때문에 뒤로 가는 곡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사이클로이드를 이렇게 합성해서 네이블로이드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스 워킹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채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바닥 뒤꿈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앞꿈치. 그러니까 이게 앞 발톱으로는 땅을 파지하는 것처럼 움켜쥐는 것처럼 박차고 나가는 방식의 그런 거리인데 저기 마사이 워킹, 요즘 마사이 워킹 센터가 많죠. 거기 가면 신발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도 있는데요. 노르딕 워킹, 트랜스 워킹을 하자라는 것. 그래서 순가랜드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바다인 태평양을 품으면서 트랜스 워킹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중간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자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